18세기와 19세기에 살았던 한국의 사상가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에는 모두 세 종류가 있다고요. 우선 첫 번째로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살아있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는 없죠. 식물에겐 삶이 무엇인지 느낄 만한 내면 세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은 살아있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도 있죠. 즉 지각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돼지와 식물의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고 성장합니다. 우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지각이 있는 존재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 있죠. 그 외에 인간에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산은 인간에게 영과 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영이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아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물론 우리 인간은 돼지보다 더 복잡하고 지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사실이죠.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차이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중요한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과거의 우리 인간 사회는 이와 같은 도덕적 지위의 기준을 아주 좁게 잡았습니다. 사실 초기 부족 사회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부족 구성원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회가 발전하고 확장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의 범위도 점차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국가라는 더 큰 단체의 이론을 보호하게 됐죠. 또 어떤 사회들은 같은 인종에게 더 큰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다른 인종에겐 그런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인권 선언까지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도덕적 지위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됐잖아요. 이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란 종의 이론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들은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왜 다른 종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종차별과 과거의 인종차별 사이에 정말 차이가 있을까요? 인종차별 역시 특정 인종의 일원이 다른 인종이 지니지 못한 권리를 누리는 거잖아요. 종차별이나 인종차별이나 모두 권력 그룹이 있죠. 18세기 유럽인은 아프리카인보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을 잡아 노예로 만들고 사고 팔 수 있었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권리에 구분을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종차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건가요? 인간과 동물을 종이라는 기준선으로 나눠 차별하는 걸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우린 동물을 이용하고 그 행동을 정당화할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과거 철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볼까요?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차이를 정당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해도 괜찮다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이 없는 존재는 더 이성적인 존재를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 제도도 옹호했습니다. 또 그리스인이 소위 야만인보다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우린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는 걸 압니다. 그리스인이라고 노예보다 더 이성적이진 않죠. 인간 중에도 남보다 더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동물보다 특별히 더 이성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지적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한다고 해보죠. 경우에 따라선 동물보다 더 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착취하는 동물과 절대 똑같이 취급하진 않습니다. 일부러 살을 찝어서 잡아먹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실험용으로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약물의 안전성을 실험하기 위해 끔찍한 고통을 가하거나 죽이지도 않죠. 이렇게 본다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이 이성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의견을 살펴볼까요? 칸트는 인간을 대할 때 항상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동물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수단으로 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가 기준으로 삼은 건 자의식과 자기 인식 능력입니다. 칸트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인 자율성에 대해 항상 이야기했죠. 칸트는 바로 그 자율성을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하지만 자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뇌가 심각하게 손상돼서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 없기에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물은 일부 인간보다 더 자의식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침팬지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자의식이 드러납니다. 침팬지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줄 아는데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실험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침팬지가 잘 때 물감으로 이마에 점을 찍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잠에서 깬 침팬지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이마를 문질러요. 거울 속에 비친 게 자기 자신이란 걸 아는 겁니다. 하지만 심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는 그럴 수 없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칸트의 논리대로라면 침팬지는 목적이 돼야 하고 뇌 손상 환자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겠죠. 즉 자의식이 있는 인간과 침팬지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이 프랑스 혁명 덕분에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들이 해방될 수 있었죠. 그 광경을 목격한 벤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건 사람을 노예로 삼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그런 다음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18세기로서는 아주 계몽적인 발언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털이나 꼬리의 유무는 기준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그것은 누군가에게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다른 존재를 학대할 자격을 부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 다음 벤담은 이렇게 묻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선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인가? 사유 능력인가? 그리고 저랑 같은 부분을 지적했죠. 다만 벤담은 아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이나 한 달 된 아기는 동물보다 말을 더 잘하지도 더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하죠. 따라서 그런 기준으로는 권리를 가질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벤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사유 능력이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게 벤담의 중요한 기준선이죠. 그리고 전 벤담에 동의해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동물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권리가 있듯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고통을 느끼는 능력은 인간과 동물을 하나로 묶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능력은 인간과 동물이 식물과 구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처럼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존재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